조선 최고의 거상 임상옥 이야기 상도 15번째 시간 낭독합니다. 나는 책을 덮고 생각하였다. 그 하나의 잔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 낳은 사람은 부모지만 이룬 것은 하나의 잔이라고 분명히 임상옥 자신의 육성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책 어디에도 그 하나의 잔에 대해서는 설명도 부언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순간 내 머릿속으로는 한기철이 말하였던 그 잔이 영감처럼 떠올랐다. 혹시 그 수수께끼의 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한기철은 이렇게 말하였었다. 거퍼집이란 책과 함께 오래된 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한기철은 책과 함께란 말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한기철도 그 평범한 잔을 수수께끼의 잔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그 잔이 가퍼집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잔을 함께 빌릴 수 없을까 하고 물었을 때 한기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지 않았던가. 한기철의 말처럼 3분의 1가량이 깨어져 버린 그 잔은 그 낡은 잔이 무슨 값어치가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착각이었다. 내가 쉽게 한기철의 말에 동의했던 것도 깨어진 잔이라는 말에 현혹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잔의 값어치가 차나 술을 따라 마시기 위한 실용성이나 온전한 보존 상태에 따른 골동품적 가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만약 그 잔이 임상옥의 저서인 가퍼집과 함께 발견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하여 그 잔이 임상옥이 사용하던 손때 묻은 잔이 확실하다면 그 잔은 깨어졌을 뿐 아니라 깨어져 박살이 난 상태라 할지라도 그만한 값어치를 갖고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만약 그 깨어진 잔이 임상옥이 쓰던 유물임이 확실하다면 그 잔이야말로 임상옥을 키운 포수가와 같은 벗이자 스승임이 분명할 것이다. 나는 흥분으로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서재를 나와 베란다의 문을 열고 담뱃불을 붙였다. 평생을 임상옥을 사숙하였던 김기섭 회장의 평소 성격으로 보아 그의 저서뿐 아니라 그가 사용하던 유물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깨진 잔이야말로 임상옥이 고백하였던 자신을 이루게 해준 그 잔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날이 밝으면 나는 한기철에게 전화를 걸어 그 깨어진 잔을 볼 수 있겠느냐는 제의를 할 것이다. 그때였다. 갑자기 새로운 의문점이 내 가슴을 번뜩이며 스쳐왔다. 그것은 평소 같지 않은 한기철의 말투 때문이었다. 한기철은 가포집을 빌려주면서 마치 정보부의 정보원과 같은 말을 덧붙였던 것이다. 밤늦게까지 책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지만 가포집은 다만 하나의 낡은 고소일 뿐 한기철의 주문대로 절대 보안을 유지해야 할 만큼의 비밀문서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한기철은 어째서 이 책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의 침묵을 내게 강요하고 있는 것일까?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하나의 영감이 떠올랐다. 언제였던가? 김기섭 회장이 죽었을 때 나는 한기철과 따로 은밀하게 만난 적이 있었다. 김 회장이 시운전하다가 죽은 바로 그 신차 이카루스의 발표회 직후였었다. 그때 한기철은 내게 텅 빈 김 회장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2각짜리 중국 지폐를 보여주었었다. 90년대 초 북경의 공중 화장실에서 우연히 받은 거스름돈에서 조선 여인의 얼굴을 발견한 김 회장은 그 이후부터 그 지폐를 부족처럼 가지고 다녔다는 한기철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무렵 김 회장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때 한기철은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끊었었다. 나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한기철의 얼굴에서
뭔가 망설이는 감정들이 교차되고 있었던 것을 짧은 침묵 끝에 한기철은 이렇게 대답했었다. 그때가 아마 90년대 초일 것입니다. 그 무렵 회장님은 북한의 주석 김일성의 초청을 받고 열흘 동안 북경을 거쳐 평양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기철은 이렇게 말을 덧붙였었다. 회장님은 국가당국과 한계부 측의 허가를 받고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80년대 말부터 북한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사를 건 극비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마 이렇게 질문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 선생님도 함께 평양에 들어갔었습니까? 내 질문에 한기철은 대충 다음과 같이 대답했었다. 저 역시 회장님을 모시고 북경에서 저속 민항기로 갈아타고 북한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는 회장님의 첫 번째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회장님은 서너 차례 북한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아무튼 평양에 머무르는 열흘 동안 회장님은 3번 김일성 주석을 만났습니다. 나는 몸이 떨리는 한기를 느꼈다. 담배 연기를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열어놓은 베란다의 창틈으로 싸늘한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탓 때문은 아니었다. 나는 그제서야 애매모호하던 상황들이 안개가 걷힌 듯 명료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꼈다. 한기철이 내게 빌려준 임상옥에 져서 가포집은 김기섭 회장이 북한의 주석 김일성으로부터 초청을 받고 수차례 비밀 입부가 있던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었을 것이다. 임상옥의 본관은 전주, 임씨의 성은 전체 성씨 중 10위에 해당될 만큼 자손이 번창하였지만 대종은 평택 임씨에서 분파된 분족종인 것이다. 따라서 평택, 나주, 진천, 울진 등 30여 번으로 전해지지만 임상옥의 본관 전주 임씨는 아직 희성으로 남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관은 전주지만 전주 임씨들은 대대로 평안북도 의주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으므로 남한에는 그의 후손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임상옥 자신도 가포집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자수하고 있지 않은가. 의주 남쪽 성곽의 아래에 거주하는 곳은 곧 조상들이 사시던 곳이다. 자신이 표현한 대로 임상옥은 의주 남쪽 성곽에 있던 전주 임씨의 집성촌에서 4대째에 걸쳐 중국을 상대로 만상을 하던 상인의 후예인 것이다. 그렇다면 임상옥이 남긴 희귀본인 가포집이 그의 후손이 전무한 남한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을 것이다. 이러한 낡은 고서들은 주로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가보로 전해져 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임상옥의 가포집은 김 회장이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였을 때 김일성 주석을 통해서 얻었던 일종의 전리품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김 회장은 북한을 상대로 상담을 벌였을 것이고 그 상담의 결과로 어쩌면 김일성 주석은 김 회장에게 그 책을 선물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일 것이다. 비록 정치 체제가 달라져 임상옥의 사장이 없어지고 그의 유택이나 저택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지 모르지만은 후손들은 분명히 그곳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 후손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조상이었던 임상옥의 저서를 가보로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쓰던 유물 몇 점쯤은 소장하고 있었을 것이다. 김기섭 회장이 구한 임상옥의 저서 가포집은 바로 북한에 사는 그의 후손들로부터 구한 유물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제서야 함께 시내로 돌아와 술을 마실 때 취했던 한기철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한기철은 그 책이 북한에서부터 유출되어 온 일종의 노획물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책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도 말고 그 책의 출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보안 유지를 해달라던 그의 정보원 같은 발언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김기석 회장이 비밀리에 방북하여 북한의 주석 김일성을 수차례 만나 상담을 벌인 것은 국가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임창옥의 유물을 전해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이 아닌 사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김 회장은 사적으로 받은 물건들은 국가기관에 보고하거나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은밀하게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한기철은 꺼렸을 것이다. 모든 것은 분명해진다. 임창옥에 져서 가포집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분단의 땅에 살고 있는 그의 후손들이 갑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유물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거실에 걸린 괴종시계가 둔중한 소리로 3번을 계속해서 울렸다. 밤 3시였다. 여의도 광장 너머로 뭔가 새 깃털 같은 것들이 희끗거리는 것이 보였다. 끊겼던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광장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밤새 켜둔 가등의 불빛 주위로 한여름 몰려드는 날곤충처럼 쌀학눈의 설편들이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에 문을 닫고 다시 서재로 돌아와 있었다. 탁자 위에는 스탠드의 불빛 아래 임창옥의 저서가 놓여 있었다. 김기석 회장이 집념으로 구한 기밀문서, 가포집. 나는 그 책을 펼쳐서 좀 전에 읽었던 수수께끼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경진년의 새집에 들어오매 숲과 연못, 꽃과 돌 사이에 새들이 집을 지으니 책이나 읽으면서 만년에 휴식할 만한 장소가 될 듯하다. 만년에는 실 없는 가객으로 지내었으나 매사가 평안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일게 해준 것은 그 하나의 잔이었다. 그 문장 하나가 내 시야에 비수처럼 날카롭게 내리꽂혔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하였다. 한기철이 말하였던 그 깨어진 잔 역시 북한에 살고 있는 그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임상옥의 유물이었을 가능성이 틀림없는 것이다. 한기철은 그 수수께끼의 잔이 깨어졌으므로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평범한 잔에 불과하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김기석 회장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깨어진 잔을 무엇 때문에 소중하게 가포집과 함께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그 깨어진 잔 역시 임상옥의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보이며 바로 그 깨어진 잔이야말로 임상옥이 스스로 기록하였던 것처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자신을 이루게 해준 것은 바로 그 하나의 잔이라는 문장에 나오는 그 잔임을 김 회장은 명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나는 흥분으로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 깨어진 잔이 임상옥을 이루었다면 그 깨어진 잔은 김 회장에게 있어 임상옥의 진실인 것이다. 그 잔이 처음부터 깨어져 있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임상옥 당대에 그 잔이 깨어졌든가 아니면 그 후대에 분명 깨어졌을 것이다. 만약 임상옥 당대에 깨어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온전한 고배였다면 나는 가빠오는 호흡에 또 다른 흥분을 느꼈다. 그렇다면 후손들에게 전해져 보관돼 내려오는 중에 실수로 깨어져 버린 것이 된다.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 아닐 것이다. 만약 후손들이 실수로 잔을 깼다면 분명 깨어진 부분을 찾아 원래 모습대로 복원시켰을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할 것이다. 바로 임상옥 당대에 그 잔은 깨어진 것이다. 그것도 금이 가거나 약간만 파손된 것이 아니라 3분의 1가량이 깨졌다면 그 잔이 깨어진 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그 잔이 임상옥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잔에 깨어진 사연이 임상옥을 이룬 것이 아닐까? 그렇다. 그 잔은 분명 누가 고의로 깬 것이다. 그 잔을 깬 장본인이 임상옥이든 아니든 그 잔이 깨어진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이룬 것은 깨어진 잔이다. 3. 방조제로 남양하는 간선도로를 버리고 남양만으로 가는 사익길로 접어들자 차창 왼쪽 멀리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겨울 날씨치고는 햇볕이 밝은 날이어서 그런지 바다의 빛깔이 쪽빛으로 푸르렀다. 바다 가까이 다가가는 도로 양편으로 유난히 거울처럼 평평한 평야지대가 나타나고 있어 처음에는 가을 거지를 끝내고 동면하고 있는 전답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다. 염전이었다. 밀물때면 자연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을 가둬놓고 농축시킨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키는 천일염전 지대였다. 한겨울이면 결빙기여서 염전이 폐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2월의 하순, 아직 매서운 해풍이 몰아치는 겨울이긴 하지만 그 칼바람 속에도 봄의 온기가 스며드는 해빙기인 때문인지 염전들은 한결같이 개장하고 있었다. 지형이 평탄한 간석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염전에서는 유난히 햇빛의 일사가 강하여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칸칸이 구획을 정리해 놓은 염전지대의 한쪽에는 바짝 마른 해수 속에서 사금파리와 같은 소금의 결정체들이 하얗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 광활한 염전 너머로 푸른 바다가 기웃거리고 있었다. 이따금 대여섯 개의 차들을 한꺼번에 실어 나르는 대형 수송차들이 거리의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것으로 봐 그 바다 가까이에 자동차 공장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서해안을 끼고 남해안 국도에서도 분명히 매화리 기평자동차 공장이란 커다란 입간칸을 확인했으므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확한 방향임은 틀림없어 보였다. 평일 오후였으므로 도로는 한산하였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개펄에는 가래침을 뱉어놓은 것 같은 암갈색의 바닷물리로 바닷갈매기들이 떼지어 날고 있었다. 기평 자동차 공장 5km. 도로의 한곁에 달려가는 차의 방향을 따라 화살표가 그려진 이정표가 세워져 있었다. 공장까지 5km가 남았다면 늦어도 10분이면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4시 45분이었다. 한기철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도 1시간이나 일찍 공장에 도착한 셈이었다. 기평그룹의 모기업인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는 것은 내게 있어 처음이었다. 따라서 약속 시간에 늦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출발했던 것이다. 4, 5일 전 나는 한기철과 어렵게 통화를 했었다. 그 무렵 한기철은 회사의 일로 홍콩에 머무르고 있었다. 비서실을 통해 2, 3일이면 돌아온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내 성급한 마음으로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다. 임상옥의 저서 가퍼집이 북한의 주석 김일성을 통해서 임상옥의 후손들로부터 얻은 유물임이 분명하고 그 깨어진 잔 역시 김 회장이 임상옥의 후손들로부터 구한 유물이라면 그 깨어진 잔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뿐인가? 만약 그 깨어진 잔이 임상옥이 스스로 고백하였던 나를 이루게 해준 것은 그 하나의 잔이라는 수수께끼의 문장에 나오는 바로 그 잔이라면 반드시 그 잔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렵게 여기저기 물어 한기철과 통화된 것은 휴대폰이었다. 웬일이십니까? 한기철은 몹시 놀란 목소리였다. 나는 길게 통화를 할 수 없는 휴대폰이었으므로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용건만 말하기로 하였다.
나는 가포집과 함께 발견된 잔을 보고 싶다고 말을 꺼내었으며 임상옥의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잔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한기철이 쉽사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었으므로 보다 강한 어조로 덧붙여 말하였다. 그 잔이 비록 깨어져 값어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사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한기철은 쉽게 대답하였다. 그 깨어진 잔이 그토록 중요하시다면 보여드리거나 빌려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서울로 돌아가는 그 즉시 정 선생님 댁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예정보다 하루가 지난 어젯밤 한기철로부터 전화가 왔다. 사업가 끝나지 않아서 하루도 홍콩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서 연락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이유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나서 한기철은 말하였다. 어떻습니까?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잔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말입니다. 나는 좋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러면 저녁 6시까지 경기도 화성군 매화리에 있는 기평자동차 공장으로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의외의 느낌이었다. 그 깨어진 잔을 보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평자동차 공장까지 가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한기철이 그러한 내 마음을 벌써 눈치챘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동차 공장 한 구석에 돌아가신 회장님의 숙소가 있습니다. 서울에 계실 때에도 회장님은 일주일에 하루쯤은 그 공장의 숙소에 머무르시곤 하셨습니다. 노사 분쟁이 심하던 80년대에는 아예 그 숙소에서 4, 5년가량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숙소야말로 회장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기철은 다시 말을 이었다. 정 선생님이 제게 부탁하셨던 김상욱의 저서인 가포집이란 부서가 발견된 것도 회장님의 살림집이 아닌 바로 공장 속에 있던 숙소였습니다. 정 선생님이 지금 보고 싶어 하시는 그 깨어진 잔이 발견된 것도 바로 그 숙소입니다. 그 깨어진 잔은 아직도 그 숙소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 선생님이 저와 함께 회장님의 숙소를 방문하신다면 그곳에서 또 다른 유물을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 저희와 같은 문외한의 눈에는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의 눈에는 새로운 유물이 발견될지도 모르니까요. 나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한기철의 말대로 그곳에 가면 그 깨어진 잔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곳에서 임상옥과 상관이 있는 유물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다를 끼고 뻗어내리는 야산을 돌아가자 갑자기 산 아래로 자동차 공장의 전경이 드러났다. 바다를 메워 조성한 간척지에 세운 공장이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지만 그대로 약속 장소인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한기철은 오후 3시부터 공장 안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고 오후 6시쯤 회의가 끝날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미 도착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있을 것이었다. 바다를 향해 내려가는 야트막한 경사를 따라 천천히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공장은 산 위에서 볼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갈수록 엄청난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다를 막은 방조제를 경계로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자동차 공장은 누워 있었다. 그것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하나의 왕국과도 같아 보였다. 정문을 향해 차를 끌고 가자 굳게 차단기가 내려진 정문 수의실에서 사람이 나와서 다가왔다. 내 신분을 확인한 그는 내게 출입허가증을 내주면서 말하였다. 길을 쭉 따라가시면 첫 번째 사무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사무실에 가시면 이명준 차장이라는 분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출입허가증을 눈에 잘 보이도록 가슴에 달았다. 차단기가 열리고 나는 차를 몰아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원이 가르쳐준 대로 곧장 앞으로 나가자 작은 광장이 나타나고 광장에는 회사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화강암으로 만든 조각이었다.
아니 조각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설치 미술과 같은 작품이었다. 거대한 원형의 조형물 2개가 쌓아올린 석축계단 위에 퍼개어져 누워 있었다. 그 원형이 무슨 뜻하는가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것은 바퀴의 상징물이었다. 2개의 바퀴는 서로 경쟁하여 굴러가는 움직임과 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그 2개의 바퀴는 바퀴에 미친 바퀴벌레 김기석 회장의 철학을 암시하는 공간 예술이기도 하였다. 그 광장 뒤편에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주차장에는 공장에서 갓 생산되어 출고된 신차들이 정돈되어 진열되어 있었다. 마치 열병식을 올리듯 일사불란한 모습이었다. 형형색색의 차들은 이제 막 기울기 시작한 하우의 햇빛을 받고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신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카루스였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태양을 향해 달려가다가 밀랍으로 만든 날개가 녹아 추락하여 죽은 영웅, 그 신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이 개발한 신차 이카루스를 타고 무제한의 속도로 달려가다 불의의 사고로 죽은 김기섭. 바퀴벌레 김기섭은 죽고 그 대신 이카루스는 탄생되었다. 하우의 햇살을 받으며 형형색색의 빛깔들로 넓은 야적장에 정렬되어 있는 신차 이카루스의 모습들은 김 회장의 표현처럼 이제라도 당장 발굽으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말갈기를 휘날리면서 달려갈 준비를 끝내고 있는 기마들처럼 보였다. 나는 정문 안내원이 가르쳐준 대로 첫 번째 건물로 다가갔다. 차를 세우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임 차장을 찾았다. 어떡하죠? 아직 회의가 안 끝나는데요. 오신다는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젊은 임 차장은 회사 마크가 새겨진 푸른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한 실장님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공장 내부를 시찰시켜드리라고 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직 1시간 정도 남아 있었다. 그 1시간을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그의 말대로 공장 내부를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나란히 차를 타고 출발하였다. 출발하기 전에 임 차장은 내게 안전모를 권하였다. 공장은 몇 개의 단위 공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엔진의 주물을 생산하는 주조공장, 자동차의 차체를 구성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프레스 공장,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생산하는 엔진 공장,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보디와 캐빈을 찍어내는 금형 공장, 승용차의 보디 및 화물차의 캐빈 등 주요 차체를 도장하는 도장 공장, 그리고 엔진 공장으로부터 엔진 도장 공장으로부터 캐빈 및 보디 등 수만 가지의 각종 부품들이 집중돼 자동차가 조립되는 조립 공장이었다. 내가 가장 흥미를 느낀 곳은 조립 공장이었다. 300m에 가까운 컨베이어가 거대한 공장 내부를 돌아가는 동안 수만 가지 부품들이 조립되고 결합돼 마침내는 신차 이카루스가 완성돼 나오는 것이었다. 마치 하나의 정자로부터 인간이 탄생되듯 수만 개의 부품들이 합쳐져서 마침내는 현대인들의 말인 승용차가 탄생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기억이었다. 차야말로 현대문명의 꽃이며 과학문명의 총알하는 사실을 나는 불과 5분 만에 한 대씩 생산되는 공장 내부에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조립공장 안에서 안내를 하던 임 차장이 휴대폰을 들고 뭐라고 대화를 나누었다. 공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소음으로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서둘러 조립공장을 나오자 그가 말하였다. 방금 회의가 끝나셨답니다. 실장님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무실에는 한기철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 가시죠. 회장님의 숙소로 함께 가실까요? 번호판 없이 공장 내에서만 운행되는 회사차를 사용치 않고 우리는 내 차를 타고 함께 출발하였다. 수평선 너머로 이미 해가 졌는지 선열과 같은 붉은 노을이 수술대 위에 마취된 환자의 혼수 상태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우리는 공장의 내부를 깊숙이 가로질러 바다 가까이 가장 가늘게 뻗어내린 욕지의 끝부분인 곳쪽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땅의 끝부분이었으므로 3면이 모두 바다였다. 바다를 메어 만든 간척지에는 마치 종합운동장 같은 스타디움이 건설되어 있었다. 웬 경기장이 공장 내부에 마련되어 있는가 의아해하였지만은 자세히 보니 그것은 거대한 트랙이었다. 사람들이 달려가는 트랙이 아니라 자동차들이 달려가는 원형 트랙이었다. 신차를 개발할 때마다 자동차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행 시험장인 모양이었다. 그 시험장 뒤쪽은 가파른 언덕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공장의 대부분은 바다를 매립하여 만들었고 부지 확보를 위해 바다를 향해 뻗어내는 야산을 설계하여 평평하게 인위적으로 조성했지만 그것은 원래 있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울창한 송림 사이로 주택 한 채가 바다를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이것입니다. 자갈밭으로 이루어진 주차장에 이르자 한기철이 말하여 했다. 차를 세우십시오. 자갈이 급정거하는 바퀴에 튀어 차체를 때렸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송림 아래는 가파른 절벽이었다. 절벽 아래로 몇 개의 암벽이 보이고 그 갯바위를 향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었다. 갯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의 포말이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고 낭떠러지에 밑동을 때리는 거친 바닷물로 소나무 스벅 위에 누워있는 주택은 난파하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었다. 이곳이 들어가신 회장님의 숙소입니다. 한기철이 그 집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나는 그 주택을 바라보았다. 김 회장의 숙소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낡은 단층 주택이었다. 원래는 밝은 페인트 칠을 한 주택이었는데 바닷바람의 영향으로 빛이 발에 잿빛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저 집은 회장님의 숙소가 아니라 살림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장님은 해마다 연초에는 이곳에 와서 새해를 보내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 회장님의 유일한 취미는 저기 보이는 주행 시험장에서 직접 차를 몰고 트랙을 달려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만들어진 창문에 커튼이 굳게 내려져 있어 내부가 보이지 않았다. 주택 앞으로 땅을 골라 정원이 만들어져 있었지만은 그 흔한 정원수 하나 심어져 있지 않았다. 거친 바닷바람에 비틀어진 소나무들만 서 있을 뿐이었다. 한때 정원에 잔디를 심었던 흔적이 보였지만 거친 바닷바람에 짠 연기로 대부분 죽어버린 듯 검은 흙이 보일 뿐이었다. 유일하게 멋을 부린 것이라곤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빛이 파라솔 한 개가 꽂혀있는 것뿐이었다. 그 파라솔의 빛깔이 유난히 현란해서 주위의 풍경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한겨울이어서 접어두면 좋으련만 시도 때도 없이 펼쳐져 있는 파라솔 밑으로 접으면 의자가 되고 펼치면 누울 수 있는 간이 의자가 한 개 놓여져 있었다. 방금 누군가 그 의자에 누웠다 가버린 듯 간이 의자는 길게 펼쳐져 있었다. 회장님이 이곳에 머무실 때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 식사를 해주고 살림을 도와주곤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혼자서 이곳에 머무르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비서들도 저 언덕 아래에 기숙사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뿐 이곳에서 회장님과 함께 머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한기철은 그 집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미리 사무실에서 준비해온 듯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때였다. 바다를 향해 만들어진 창문 위에 무슨 팻말 같은 것이 하나 눈에 띄었다. 바다의 직사광을 막는 차양 아래로 나무로 만든 현판이 내걸려 있었다. 나는 그 현판을 올려보았다. 그 현판에는 다음과 같은 글씨가 씌어 있었다. 계영당. 오래된 고목에 나무 등거를 베어내고 그 나무를 파내린 후 그 자리에 먹물을 입혀 만든 널조각이었다. 처음에는 그 붓글씨가 선명하게 보였겠지만 역시 바닷바람으로 글씨의 대부분은 날아가 버렸으므로 쉽게 읽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 현판이 바로 이 주택의 이름임을 알 수 있었다.
한기철의 말대로 이 초라한 주택이 김 회장이 가장 사랑하던 당우임이 확실하다면 저 현판에 씌워진 이름이야말로 김 회장 자신이 지은 당호임이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저 현판에 씌워진 당호의 뜻은 무엇인가? 개영당. 굳이 그 뜻을 직역하자면 가덕 체험을 경계하는 집이란 뜻이 아닌가? 가덕 체험을 경계하는 집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손을 들어 그 현판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기철은 내가 가리킨 손끝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 저곳에 저런 현판에 내걸려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난 전혀 보지도 못했던 것인데요. 한기철이나 나나 대동소이하였다. 어찌든 저 당원은 회장님 자신이 붙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은 자신이 일으킨 자동차 공장 안에 있는 이 주택을 자신의 보금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회장님은 이 집을 개영당이라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 집을 청송대라고 부르곤 했지요. 수평선 위에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저녁 노을도 차츰 사라져가고 어둠이 빠르게 밀려오고 있었다. 바람에 실린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꾸룩꾸룩 울음소리를 내면서 종이연처럼 날아갔다. 자, 들어가실까요? 한기철은 열쇠를 구멍 속에 넣어 비틀었다. 찰카닥 자물쇠가 열렸다. 현관 문을 열고 우리는 어두운 실내로 들어갔다. 아직도 잔광이 남아있어 시야가 밝은 바깥과는 달리 실내로 들어오자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가만히 있자, 여기 어딘가에 스위치가 있었는데. 혼잣말을 하면서 한기철이 벽을 더듬었다. 그러다 마침내 스위치를 발견하였는지 딸깍하는 소리가 나고 이어서 반짝이며 실내의 등이 켜졌다. 불이 켜지자 거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실내의 풍경이었다. 손님을 맞는 소파가 한 세트 놓여 있었고 벽면에 만들어진 붙박이장에는 몇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대충 책의 제목을 훑어보았지만 교양 서적은 전혀 없고 모두 전문 서적들 뿐이었다. 집도 주인을 잃으면 차츰 무너져가는 것일까? 주인인 김기섭이 죽은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실내에는 냉랭한 한기가 감돌고 있었다. 매캐한 먼지 냄새 같은 것도 풍기고 있었다. 한기철은 서둘러 창문의 커튼을 열어젖혔다. 땅거미가 내리고 있는 저녁 바다 위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낙조의 잔광이 남아있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황금의 노을빛이 눈이 부실 정도였다. 창문 밖으로 한눈에 서해 바다가 펼쳐져 보이고 있었다. 한기철은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듯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맑고 초라한 외양의 모습처럼 집의 내부도 지극히 검소하였다. 멋을 부리기 위한 가구나 장식품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있는 물건들은 지극히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 뿐이었다. 다만 소파에서 맞은편 쪽에 대형 TV 수상기 3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연달아 놓여져 있는 3대의 TV야말로 집안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러한 내 마음을 눈치챘었는지 한기철이 말하였다. 회장님에겐 이상한 버릇이 있으셨습니다. TV를 즐겨 보시지는 않았지만은 스포츠 중계나 뉴스 시간은 꼭 챙겨서 보시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한 프로그램에 집중하시지 않고 한꺼번에 모든 방송국의 TV 프로그램을 동시에 보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TV 수상기 세대가 나란히 놓인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해서 찬 바닷바람이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무취미한 김 회장의 평소 성격을 엿볼 수 있듯이 거실에는 그 흔한 화분 같은 것도 없었다. 벽에는 바다를 그린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 무슨 물건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 물건은 방 안의 풍경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 앞으로 다가가 보았다. 그것은 바퀴였다. 둥그런 외륜 바깥으로 고무로 만든 공기 타이어를 끼운 구식 자전거의 바퀴였다. 중심축에서부터 빗금 모양의 쇠살들이 외륜을 향해 뻗어나가 있는 전형적인 자전거의 바퀴였다.
고물상에나 놓여져 있을 이 낡은 자전거 바퀴가 어째서 거실 한쪽에 놓여지는 것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 자전거 바퀴가 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까? 나는 한기철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다. 그 자전거 바퀴는 회장님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해방되자마자 일본으로 밀항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20살도 되지 않은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회장님이 일본으로 밀항한 것은 오직 자전거의 바퀴를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전거 만드는 기술은 조잡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자전거의 생명은 바퀴에 있으며 그 바퀴를 이루는 쇠살의 힘이 360도의 원형을 향해 골고루 뻗어나가야 하는데 조구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전거의 수명이 짧고 조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퀴에 미친 청년 김기섭은 그 바퀴의 비밀을 터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밀항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오사카에는 오무라라는 사람이 공업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일제시대 때 조선에서 공작소를 경영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특히 자전거 바퀴인 림의 제작에 있어 타인의 주종을 불허하는 당대 제1인자였습니다. 회장님은 그 공작소에서 견습생부터 시작하셨습니다. 3년간 견습생을 거치는 동안 마침내 자전거의 비밀은 바퀴를 지탱하는 바로 자전거의 화살의 숫자에 있음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쇠살의 간격이 전체적인 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회장님이 최초로 만든 바퀴가 바로 이 바퀴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바퀴 하나가 회장님의 기평 그룹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언젠가 김기섭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내 오른손의 새끼 손가락과 자전거 바퀴 하나를 바꿔버렸지. 그러나 난 전혀 아쉽지 않았어. 보다 완벽한 림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난 새끼손가락은 물론 오른손 하나와도 맞바꿀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니, 그 이상이었지. 오른손은 물론 내 목숨과도 맞바꿀 마음도 있었으니까. 이것이 그 자전거 바퀴인 것이다. 20살도 안 된 나이에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3년 동안 견습생 노릇으로 길공작을 배운 뒤 마침내 자신의 새끼손가락 마디가 끊어져 나가는 고통과 함께 터득한 기술, 그 신기술로 만든 자전거 바퀴. 이 바퀴야말로 한기철의 말처럼 김기섭을 일으킨 태 그 자체인 것이다. 그 바퀴를 본 순간 나는 이 초라한 숙소를 자신의 보금자리라고 표현했던 김 회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새들이 나뭇가지들을 물어다가 집을 짓듯이 김 회장은 자신의 보금자리 속에 자신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물건들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실내를 한 바퀴 훑어보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깨어진 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한 내 마음을 눈치챘었는지 한기철이 먼저 말하였다. 회장님의 침실로 들어가실까요? 그는 다시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었다. 중요한 물건은 없었지만 만일을 생각해서 방마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제서야 집에 들어오기 전에 그가 무슨 카드를 꺼내어 보안장치를 해제시키는 모습을 보았던 것도 같았다. 방문을 열고 김 회장의 침실로 들어섰을 때도 방 안은 캄캄하였다. 벽면을 더듬어 다시 스위치를 올리자 깜빡깜빡거리다가 불이 켜졌다. 방 안은 거실보다 더욱 협소하였다. 이 방이 국내 제1의 기업 총수가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잠을 자고 가는 방일까 싶게도 작았다. 그 방은 마치 대학교 근처의 하숙방처럼 보였다. 벽에는 붙박이 옷장이 만들어져 있었고 한 사람이 잘 수 있는 침대가 덩그렇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는 바닷가를 향해 책상과 걸상이 놓여져 있었다. 그저 그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방과는 어울리지 않게 큰 지구본 하나가 덩그렇게 놓여져 있었다.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임상옥의 책이 발견된 곳이 바로 책상 속에서였습니다. 한기철이 책상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나는 그가 가리킨 손가락 끝을 눈으로 쫓아보았다. 그 책상 머리맡 스탠드 옆에 무슨 조그마한 톡이 하나가 놓여져 있었다. 진흙과 같은 황토로 구워낸
평범한 고배였다. 하지만 그 잔을 본 순간 난 직감적으로 그 잔이 바로 한기철이 말하였던 그 잔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잔을 손으로 들어보았다.